아무렇지 않게 툭 던져진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의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기 전까지. 나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이만하면 견딜만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다.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일상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 순간, 지난 2년간 애써 쌓아 올렸던 위태로운 평화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내 이름은 이수현, 37, 그리고 나는 11살 아들, 한결이의 엄마다. 2년 전 남편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후 나와 아들은 잠시 길을 잃었다. 열정적이었지만 가난했던 뮤지션이었던 남편은 꿈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빚을 남겼다. 갑작스러운 사고는 우리에게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당장 살아야 할 집, 먹어야 할 밥, 그리고 아들의 미래 앞에서 내 슬픔은 사치였다. 결국 우리는 도망치듯 혹은 의탁하듯 부모님이 계신 나의 옛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낯설어진 그곳으로. 나의 하루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정규직 사서가 아닌 시간제 근로자, 책을 정리하고 대출과 반납을 돕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내 일의 전부다. 낡은 종이 냄새와 희미한 잉크 냄새가 뒤섞인 그곳의 공기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내 삶이 얼마나 정체되어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기도 했다. 한때 웹소설 작가를 꿈꾸며 나만의 이야기를 짓던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꽂힌 서가 사이를 묵묵히 오가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퇴근길에는 초등학교에 들러 한결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는 순간이다. 엄마, 오늘 과학 시간에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은하랑 언젠가 충돌한대요. 완전 멋있지 않아요. 아들 한결이는 또래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아이였다. 장난감이나 게임 대신 밤하늘의 별과 우주를 사랑했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는 별처럼 반짝였고 그 안에는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런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래서 충돌하면 어떻게 된대? 괜찮아요? 아주 먼 미래의 일이래요. 그때쯤이면 우리는 다 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우리는 별이 될 것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결이는 유독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잦아졌다. 아빠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아이. 나는 그런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아주 먼 미래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야. 하지만 집의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와 아들은 다시 작아졌다. 집 안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또 서먹했다. 은퇴 후 소소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부모님은 조용한 분들이었다. 그분들의 세상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 돌아갔고 나와 한결이는 그 세상에 불규칙한 변수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언제나 발소리를 죽이고 목소리를 낮추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마치 새 들어 사는 하숙생처럼 저녁 식사 시간은 그 어색함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이었다. 텔레비전 뉴스 소리만이 정막을 메우는 식탁. 아빠는 말없이 반찬을 뒤적였고 엄마는 내내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어휴, 저놈의 정치인들. 밥값도 못하고 아빠가 혀를 차며 한마디 던지면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태준이 같은 애들이 정치를 해야 하는데 태준이 내 2살 터울의 오빠. 가족의 자랑이자 유일한 희망.
명문대를 졸업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펀드 매니저가 되어 현재는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빠는 부모님이 원하는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이 되지 못한 딸이었다. 참, 아까 태준이랑 영상 통화했는데 우리 시우 재롱 좀 보라고 보내온 영상이 있어. 여보, 이리 와서 좀 봐요. 엄마는 휴대폰을 들고 아빠에게 다가갔다. 작은 화면 속에서 오빠의 2살배기 아들 시우가 온가리를 하며 웃고 있었다. 두 분의 얼굴에 그제야 화색이 돌았다. 아이고, 저놈 똘똘한 것 좀 봐. 벌써부터 아빠를 쏙 빼닮았네? 그럼요. 누굴 닮았는데 어쩜 저렇게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할까? 우리 집안의 복덩이야. 복덩이. 나는 묵묵히 밥을 삼켰다. 한결이가 내 옆에서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작은 화면 속 사촌 동생의 재롱을,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 모자는 식탁에서 완벽하게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우리와 그들 사이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듯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별자리 관측 보고서 쓴 걸로 칭찬받았어요. 선생님이 제 망원경이 제일 좋다고. 한결이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엄마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어이구, 그랬어. 우리 강아지 장하네.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의 질문도 칭찬도 없었다. 대화는 다시 자연스럽게 시우의 이야기로 넘어갔다. 시우는 벌써부터 영어를 알아듣는 것 같다. 돌잔치는 한국에 와서 크게 해야 한다. 나는 한결이의 손을 식탁 아래로 내려가 가만히 잡아주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괜찮아? 라는 눈빛을 보내자 아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아이의 눈 속에 스쳐 지나가는 깊은 실망감과 체념의 빛을.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한결이는 제 방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2년 전 우리가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이 방은 원래 창고로 쓰이던 작은 방이었다.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북향의 방. 하지만 한결이는 이 방을 좋아했다. 밤이 되면 유일하게 별이 잘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엄마, 오늘은 달이 참 밝네요. 그러게, 보름인가 보다. 옛날 사람들은 달에 토끼가 산다고 믿었대요. 우리 한결이는 뭘 믿는데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는 달에 아빠가 살고 계신다고 믿어요. 제일 밝은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희미한 비누 냄새가 났다. 남편의 빚을 갚고 언젠가 한결이에게 제대로 된 방을, 마음껏 소리내어 웃고 떠들 수 있는 우리만의 집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버거웠다. 도서관의 박봉으로는 빚을 갚아나가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부모님의 집은 유일한 안식처였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기도 했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우리는 조금도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 사실을 외면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이 힘든 시간도 결국엔 다 지나갈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하루를 버텨냈다. 그날 밤 엄마가 던진 그 한마디가 내가 쌓아 올린 위태로운 희망의 탑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토요일 저녁 8시 우리 집의 암묵적인 규칙이자 가장 중요한 주간 행사였다. 싱가포르에 있는 오빠네 가족과의 영상 통화 시간. 이 시간이 다가오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평소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시던 아빠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으셨고 엄마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주전부리가 정갈하게 차려졌다. 마치 귀한 손님이라도 맞이하는 것처럼. 나와 한결이는 그 모든 과정을 소파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우리는 그 행사의 주인이 아니라 초대받지 않은 관객에 가까웠다. 정각 8시가 되자 엄마는 거실에 큰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연결했다. 잠시 후 화면 가득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들이 나타났다. 성공한 펀드 매니저의 자신감이 넘치는 오빠. 이태준?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예의 바른 미소를 띤 새언니. 윤지원.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오늘의 주인공처럼 반짝이는 2살 배기 조카. 이시우. 태준아, 지원아, 우리 강아지 시우 잘 있었어?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의 몇 배는 높은 톤으로 들떠 있었다. 아빠도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 가까이 다가앉았다. 네,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시우야.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오빠의 말에 새언니는 시우의 작은 손을 흔들어 보였다. 화면 속 시우가 온가리 비슷한 소리를 내자 엄마와 아빠는 자지러질 듯 웃었다. 아이고, 저것 좀 봐. 벌써부터 말을 하려고 하네. 천재야. 천재. 누구 손주인데? 우리 시우는 뭐든 빠르지. 그 후 1시간 동안 대화는 오직 오빠네 가족을 중심으로 흘러갔다. 오빠의 업무 성과, 새언니의 새로운 취미, 그리고 구할 이상은 시우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다. 시우가 밥을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새로 배운 단어는 없는지, 질문과 대답이 핑퐁처럼 오갔고 그 안에서 나와 한결이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나는 그저 소파에 앉아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끄덕이는 역할에 충실했다. 한결이는 내 옆에서 무릎을 모으고 앉아 화면 속 사촌 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 어떤 감정이 스치는지. 나는 차마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통화가 중반쯤 접어들었을 때였다. 한결이가 조심스럽게 내 팔을 툭툭 쳤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공들여 만든 우주선 모형을 내게 보여주었다. 폐지와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해 만든 제법 그럴듯한 모양의 우주선이었다. 아이는 나에게 속삭였다. 엄마, 나 이거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려도 돼요, 그럼. 멋지게 잘 만들었는데. 나는 아이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결이는 우주선 모형을 소중하게 들고 텔레비전 화면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외쳤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이거 만들었어요? 태양계 탐사선이에요. 그 순간 화면에 집중하던 부모님의 시선이 아주 잠시 한결이에게로 향했다. 그래, 우리 한결이 손재주 좋네. 잘 만들었다. 아빠의 칭찬은 그게 전부였다. 엄마는 한결이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한결아,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시우랑 얘기하시잖아. 이따가 보여드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면 속 시우가 갑자기 아빠하고 불분명한 발음을 내뱉은 것이다. 그 소리에 부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머 세상에 여보, 들었어요. 우리 시우가 지금 아빠라고 했어. 내가 들었다니까. 아이고, 기특한 내 새끼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아빠라니. 역시 우리 집안 장소는 달라. 한결이의 우주선은 순식간에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혔다. 아이는 우주선 모형을 든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시우의 재롱에 환호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화면 너머로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오빠와 새언니, 그 완벽한 가족의 그림 속에서 한결이는 보이지 않는 유령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 눈에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주선이야. 한결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는 괜찮지 않았다. 나도 괜찮지 않았다. 통화가 끝나고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하지만 부모님은 통화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참 동안이나 시우의 천재성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한결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 모자는 그저 소파 구석에 놓인 쿠션처럼 풍경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행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결이의 방에 들어갔다.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 낮에 만들었던 우주선 모형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형 옆에는 서툰 글씨로 쓴 태양계 탐사선 한결호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한결아, 안 자고 뭐해? 아이는 나를 돌아보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응, 내 우주선은 별로 안 멋있나 봐요.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이의 옆에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시우가 아기라서 더 신경 쓰시느라. 미처 자세히 못 보신 거야. 한결이가 이해해 드려야지. 나는 서툰 거짓말로 아이를 위로했다. 하지만 한결이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아이는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나는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파왔다. 괜찮아요? 저는 엄마만 멋있다고 해주면 돼요.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이 작고 여린 아이를 이 세상의 부당함으로부터 내가 지켜줄 수 있을까? 이 집에서 나는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걸까? 아이의 등을 토닥이면서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 보이지 않는 벽 안에서 내 아이의 영혼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게 둘 수는 없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이 집을 벗어날 방법을, 우리 두 사람이 온전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찾아야만 했다. 그날 밤, 내 마음속에서 작은 탈출 계획이 아주 희미하게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의 영상 통화가 끝난 후 우리 집에는 한동안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결이는 눈에 띄게 말이 줄었고 나 역시 굳이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썼다. 부모님은 그런 우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분들의 세상은 여전히 싱가포르에 있는 오빠와 손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변화의 바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어왔다. 아빠의 칠순 생신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또 한 번의 주간 행사가 끝난 후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영상통화가 아닌 아빠에게 온 개인적인 전화였다. 아버지, 저 태준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칠순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스피커폰으로 전환된 통화 너머로 오빠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왔다. 나는 과일을 깎다 말고 부엌 식탁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에 맞춰서 한국에 들어가려고요. 일주일 정도 휴가 냈습니다. 지원이랑 시우도 당연히 같이 가고요. 아버지 칠순인데 아들 된 도리로 성대하게 챙겨드려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특히 엄마의 얼굴에는 감격스러운 기색마저 어렸다. 정말이냐?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애비 칠순까지 챙길 줄도 알고. 그럼요. 제가 누군데요. 오랜만에 한국 가는 거니까. 친척들 다 부르고 친구분들도 모셔서 제대로 잔치 한번 하시죠. 비용은 걱정 마시고요. 비용은 걱정 마시라는 오빠의 마지막 말은 활용점정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완벽하게 박태준 검사. 아니, 펀드 매니저님 맞이 준비 본부로 변했다. 아빠의 칠순 잔치는 어느새 오빠 가족의 금의환향을 기념하는 행사로 둔갑해 있었다. 엄마는 30년은 젊어진 듯 활력이 넘쳤다. 먼지 쌓인 달력을 꺼내와 동그라미를 치고 초대할 하객 명단을 작성하고 잔치를 열 만한 호텔 뷔페를 알아보느라 하루가 짧았다. 아빠 역시 틈만 나면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아들이 자신의 칠순을 위해 온 가족을 이끌고 온다는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다. 그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나와 한결이의 역할은 명확했다. 우리는 그 성대한 행사를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야 했다. 수연아, 창고에 있는 묵은 짐들 좀 다 꺼내서 버려야겠다. 손님들 오시는데 집이 이게 뭐니? 수연아, 이따 시장 가서 잔치에 쓸 과일 좀 제일 좋은 걸로 예약하고 오너라. 한결아, 너도 이제 다 컸으니 할머니 일 좀 도와야지. 저기 소파 밑 좀 닦아라. 나와 한결이는 군말 없이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았다. 대청소를 하고 손님용 이불을 전부 호청을 벗겨 빨고 엄마의 끝없는 심부름을 다녔다. 나는 내가 딸이라서 한결이가 손자라서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내 노동의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거긴 왜 그렇게 대충 닦았니 하는 지적뿐이었다. 한결이의 겨울 외투가 작아졌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작년에 사준 패딩 점퍼는 소매가 깡총하게 짧아져 있었다. 아이는 춥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작은 몸을 잔뜩 웅크리고 학교에 다녔다. 엄마, 저녁에 시장 가실 때 한결이 점퍼 하나만 사다 주세요. 작년게 작아서 못 입겠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의 등 뒤에 대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지금 잔치 준비로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점퍼 타령이야? 너도 돈 없잖아. 작년 거 그냥 소매 좀 접어주고 입으라 그래. 애들은 금방 크는데 뭘 해마다 사 입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돈이 없었다. 하지만 바로 어제 엄마는 오빠네 가족이 일주일 동안 쓸 거라며 최고급 유기농 수건 세트를 백화점에서 사왔다. 시우가 쓸 거라며 수십만 원짜리 수입 유아용 식기 세트도 주문했다. 보이지도 않는 손주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지갑을 열면서 바로 눈앞에서 떨고 있는 손주의 겨울 외투는 나중에 사도 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이 남긴 낡은 기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한결이의 점퍼를 샀다. 다음 날 아침 새 점퍼를 입고 현관을 나서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이것이 과연 최선일까 하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나는 내 아이에게 따뜻한 옷 한 벌 사주기 위해 죽은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팔아야 하는 엄마였다. 오빠네 가족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날 집 안은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다. 거실에는 새 소파 커버와 쿠션이 놓였고 찬장에는 손님 맞이용 새 그릇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었다. 냉장고는 평소에는 구경도 못할 비싼 과일과 음료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낯설었다. 마치 잘 꾸며진 연극 무대에 잘못 들어선 엑스트라가 된 기분이었다. 밤늦게 마지막으로 거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아빠가 무심하게 말했다. 내일 태준이네 오면 한결이는 며칠 동안 좀 조용히 하라고 해라. 시우가 아기라 예민해서 시끄러우면 잠을 못 잔다더라.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 말은 곧 없는 듯이 지내라는 말과 같았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잠든 한결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무슨 꿈을 꾸는지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 아이의 작은 세상은 얼마나 평화로울까. 곧 들이닥칠 차가운 현실을. 이 아이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내일이면 이 집의 진짜 주인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투명한 존재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나는 다가올 일주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혹독한 겨울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오빠네 가족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날.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나는 공항 도착 라운지에서 초조하게 오빠를 기다렸다. 두 분은 한껏 멋을 낸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운전기사이자 짐꾼이 되기 위해 따라 나선 사람 같았다. 자동문이 열리고 드디어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오빠는 싱가포르의 세련된 공기를 그대로 몰고 온 듯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에 자신감이 넘쳤다. 새언니는 여전히 우아했고 그녀가 밀고 있는 명품 유모차에 앉은 시우는 인형처럼 귀여웠다. 태준아, 지원아, 시우야. 엄마와 아빠는 거의 울먹이며 달려가 그들을 맞이했다. 오빠와 새언니를 얼싸안고 유모차 속 시우의 볼을 만지며 한참 동안이나 감격에 겨워했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재회 장면을 몇 걸음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 누구도 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의 풍경을 방해하지 않는 배경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아는 오빠 가족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 오빠는 싱가포르의 금융시장에 대해 열변을 토했고 부모님은 연신 감탄하며 맞장구를 쳤다. 뒷좌석에서는 엄마와 새언니가 시우의 육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백미러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 내가 감히 끼어들 수 없는 견고하고 화려한 성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성대한 환영식이 이어졌다. 부모님은 오빠네 가족을 이끌고 집 안 구석구석을 소개했다. 마치 처음 와보는 손님을 대하듯. 여기는 너희 쓰라고 새로 산 소파 커버란다. 푹신하고 좋지 지원아. 냉장고에 네가 좋아하는 과일이랑 음료수 가득 채워놨어. 마음껏 먹어라. 새언니는 집이 기억보다 조금 작은 것 같다며 예의 바르지만 뼈 있는 농담을 던졌고 엄마는 멋쩍게 웃으며 집이 낡아서 그렇다고 변명했다. 문제는 잠자리 배정에서 터졌다. 짐을 풀고 잠시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는데 엄마가 아주 자연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태준아, 너희는 한결이 방 쓰면 되겠다. 그 방이 볕이 제일 잘 들고 창문도 커서 환기도 잘 되니까 아기한테는 그 방이 제일 좋을 거야.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한결이 방. 이 집에서 유일하게 아들에게 주어진 작은 공간. 그곳을 내어주라니. 나는 오빠나 새언니가 괜찮다며 손사래를 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오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좋지. 안 그래도 시우 짐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엄마, 그 방은 한결이가 쓰는 방이잖아요. 책상도 있고 아이 짐도 다 있는데
내 말에 엄마는 나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알아. 그러니까 짐 빼라고 하는 거 아니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아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한결이는 남자애고. 이제 다 컸잖니. 거실 구석에 요 깔아주면 되지. 딱 일주일인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너희 오빠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1년에 한 번 오기도 힘든 귀한 손님인데 가장 좋은 방을 내주는 게 당연한 도리지. 안 그러니? 엄마는 나를 나무라듯 말했다. 네가 동생이잖니? 네가 이해해야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와 내 아들은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이 아니었다. 우리는 언제든 치울 수 있는 가구, 언제든 양보해야 하는 후순위의 존재였다. 내 입술이 바싹 말라왔다.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반박하는 순간 나는 이기적이고 질투심 많은 동생이자 철없는 딸이 될 것이 뻔했다. 결국 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결이의 방으로 향했다. 한결이는 마침 학교에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있었다. 한결아, 잠깐 짐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왜요? 엄마, 큰아빠랑 큰엄마, 시우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이 방을 써야 한대. 아이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실망과 혼란의 빛을 나는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럼 나는요, 내 잠은 어디서 자요? 거실에서. 엄마랑 같이 자자. 괜찮지? 한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대답 대신 조용히 책상 위의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를 도와 벽에 붙어 있던 별자리 포스터를 떼어냈다. 아이가 가장 아끼는 것이었다. 포스터를 떼어낸 벽지에는 허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마치 우리 모자의 존재가 지워진 흔적처럼 우리는 한결이의 책과 옷, 그리고 아끼는 망원경을 상자에 담았다. 그 모든 과정 동안 아이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침묵이 수천 개의 비수보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다. 짐을 다 빼낸 방은 낯설었다. 그 빈 공간을 오빠와 새언니의 값비싼 여행 가방들이 금세 채웠다. 우리는 거실 구석, 소파 뒤편의 좁은 공간에 얇은 요를 깔았다. 우리의 새로운 잠자리였다. 프라이버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두가 오가는 통로 같은 공간. 그날 밤 집안은 오빠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부모님은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나와 한결이는 거실 구석에 차가운 바닥에 나란히 누웠다. 얇은 이불로는 등 뒤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다 막을 수 없었다. 식당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대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우리의 침묵을 파고들었다. 한결이가 내 쪽으로 몸을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응, 우리는 손님이에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를 힘껏 끌어안아주는 것 말고는.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천장의 희미한 무늬를 바라보며 나는 지난 2년간 나를 지탱해왔던 마지막 믿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딸이 아니었다. 우리는 반갑지 않은 손님, 혹은 언젠가는 치워야 할 짐 덩어리에 불과했다. 그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나는 결심했다. 떠나야겠다. 이 집에서, 이 가짜 가족 놀이에서 내 아이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떠나야만 한다. 그날 밤 우리 모자는 거실 구석의 차가운 바닥에서 처음으로 잠을 청했다. 나는 일부러 한결이를 벽 쪽에 눕히고 바깥쪽에서 새우처럼 몸을 웅크렸다. 조금이라도 더 아늑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어미의 서툰 배려였다. 집안의 모든 소음이 여과 없이 우리의 잠자리로 흘러들었다. 거실, 화장실에 물 내리는 소리,
부모님이 안방에서 나누는 낮은 대화 소리, 그리고 자정이 넘어 주방에서 물을 마시는 오빠의 헛기침 소리까지. 나는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한결이는 다행히 금방 잠이 든 듯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자신의 방을 빼앗기고 거실 바닥에서 잠드는 이 부당한 현실을 아이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분노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나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이 집에서 내 슬픔은 가장 값싼 감정이었으므로 새벽 2시가 넘었을까.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나는 요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대로 아침을 맞이하고 또다시 시작될 모욕적인 하루를 견뎌낼 자신이 없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짐을 쌓아둔 창고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먼지 쌓인 낡은 노트북 가방을 꺼내 들었다. 내 옛날 노트북, 결혼하고 한결이를 낳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물건. 그것은 내가 이수현이라는 이름의 작가 지망생이었던 시절의 유일한 흔적이자 내가 애써 묻어버린 과거의 상징이었다.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아주 오랜만에 전원 버튼을 눌렀다. 희미한 펜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다. 바탕화면에는 10년은 좋게 넘었을 촌스러운 배경 사진 위로 낡은 아이콘 몇 개가 떠 있었다. 그중 내 이야기라고 이름 붙은 폴더가 눈에 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20몇 살의 밤을 세워가며 썼던 미완성된 웹소설 파일들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중 가장 애착이 갔던 파일 하나를 열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천문학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별의 궤도를 바꾸는 지독히도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이었던 이야기.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나는 완전히 잊고 있던 내 안에 어떤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세상을 창조하고 인물에게 숨을 불어넣고 그들의 삶을 통해 내 이야기를 하던 그 시절의 열정. 나는 그때 분명 반짝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인터넷 창을 열었다. 무엇을 찾으려 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정처 없이 웹서핑을 하며 이 밤을 흘려보낼 생각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한문학재단의 홈페이지에서 눈길이 멈췄다. 2025년 하반기 작가 레지던시 입주 작가 모집 공고 작가 레지던시 전국의 조용한 도시에 마련된 창작 공간에 입주하여 소정의 지원금을 받으며 오직 글 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것은 한때 내가 그토록 꿈꾸었지만 재능 없는 자의 허영이라 여기며 감히 지원서 한 번 내보지 못했던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날 밤 그 공고의 문장들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너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봐. 이곳에서 너만의 우주를 다시 만들어봐. 나는 홀린 듯이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미완성 원고 1편과 창작 계획서. 마감은 일주일 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탈출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의 딸이나 누군가의 동생,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온전히 작가 이수연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믿져야 본전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잠든 집 안에서 나만의 비밀스러운 반란을 시작했다. 밤마다 모두가 잠든 후 거실 구석에서 노트북을 켰다. 먼저 10년 넘게 잠들어 있던 내 옛 원고를 깨우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유치하고 서툰 문장들을 다듬고 툭툭 끊겼던 감정선을 잇고 흐릿했던 인물들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경이로운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다. 나는 이야기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 났던 내 자아를 한 조각 한 조각 다시 맞춰 나가는 기분이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창작 계획서였다. 나는 왜 글을 쓰려고 하는가?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며칠 밤을 고민했다. 나는 단지 성공한 작가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증명하고 싶었다. 세상의 모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위해 글을 쓰고 싶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 이름조차 없는 작은 별들의 이야기를 우리 한결이처럼 그리고 지금의 나처럼 나는 창작 계획서에 이렇게 썼다. 저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순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배경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도 저마다의 찬란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의 글을 통해 증명하고 싶습니다. 마감일 새벽, 나는 마지막으로 지원서의 모든 항목을 검토했다. 그리고 제출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았다. 이 버튼 하나에 나와 내 아들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과연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가닿을 수 있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가각!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내 잠자리로 돌아갔다. 옆에는 한결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다. 나는 여전히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하지만 단단한 씨앗 하나가 심어졌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씨앗. 그 씨앗이 과연 싹을 틔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내 땅에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조용히 비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 후 2주간. 우리 집은 거대한 태풍의 눈 같았다. 아빠의 칠순 잔치와 오빠 가족의 귀국이라는 두 개의 태풍이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나와 한결이는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다. 집안의 모든 대화는 잔치와 오빠로 시작해서 시우로 끝났다. 뷔페는 어디가 음식이 괜찮다더라. 태준이가 해산물을 좋아하니 메뉴에 꼭 넣어야 한다. 시우가 쓸 아기 의자는 호텔 쪽에 미리 부탁해둬야지. 나는 그 모든 대화를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묵묵히 내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다. 엄마의 심부름 목록은 매일같이 길어졌다. 나는 도서관 일이 끝나면 곧장 시장으로, 마트로, 백화점으로 향했다. 잔치에 쓸 물건들을 나르고 예약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은 온전히 내 몫이었다. 부모님은 그저 지시하고 나는 그 지시를 따랐다. 한 번은 한결이가 아끼던 망원경의 작은 부품 하나가 부서지는 일이 있었다. 잔치 때 쓸 현수막을 창고에서 꺼내오던 아빠가 실수로 망원경을 쳐서 넘어뜨린 것이다.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한결이는 그 소리에 달려와 부서진 부품을 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이거 한결이가 제일 아끼는 건데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빠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정신없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나중에 아빠가 하나 사주면 될 거 아니야. 그보다 이 현수막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지 않니? 아빠의 관심은 오직 검사 아들 박태준 고의를 축하드립니다. 라고 쓰인 현수막에 쏠려 있었다. 한결이는 부서진 부품을 손에 꼭 쥔 채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에 날카로운 유리가 박힌 듯한 통증을 느꼈다. 이 집에서 내 아이의 슬픔은 언제나 사소하고 귀찮은 것으로 취급되었다. 나는 그날 이후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부모님의 충실한 딸이자 잔치의 일꾼으로 살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후 거실 구석에서 나의 작은 반란을 이어갔다. 노트북을 켜고 메일함을 새로 고침하는 것이 내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지만 합격 소식은 오지 않았다. 수십 군데의 문학재단에 보낸 내 지원서는 전부 휴지통으로 직행한 것 같았다. 희망은 점점 옅어져 갔고 그 자리를 다시 체념이 채우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게 내 운명일지도 모른다. 평생 이렇게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 오빠네 가족이 한국에 도착하기 바로 전날 새벽이었다. 그날도 나는 희망 없는 새로 고침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제는 기대도 설렘도 없었다. 그저 잠들기 전에 습관 같은 행위일 뿐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경주 문학의 집. 제목은 2025년 하반기 입주 작가 선정 결과 안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역류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클릭했다. 본문은 짧고 간결했다. 이수현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본 재단의 입주 작가로 최종 선정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입주 안내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다. 이수연 작가님. 누군가 나를 작가라고 불러준 것이 얼마만이었을까? 최종 선정, 내 이야기가, 내 글이 세상으로부터 처음으로 응답을 받은 순간이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기쁨인지 서름인지 안도감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려 휴대폰 액정 위로 뚝뚝 떨어졌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내 인생의 문이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다시 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었다. 나는 여전히 집안의 자비를 도맡았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비밀과 목표가 생겼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았다. 오빠와 비교당해도 아프지 않았다. 그들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이제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곧 이곳을 떠날 사람이었다. 나는 조용하고 치밀하게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도서관에서는 점심시간마다 경주에 대해 검색했다. 문학의 집에서 제공하는 작은 스튜디오의 사진을 보며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했다. 한결이가 다니게 될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밤에는 몰래 짐을 쌌다. 계절이 지난 옷가지부터 시작해서 책, 그리고 나와 한결이의 작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차례차례 상자에 담았다. 가장 먼저 챙긴 것은 한결이의 망원경이었다. 부서진 부품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내가 직접 고쳤다. 나는 이 아이에게 더 넓고 깨끗한 밤하늘을 보여주고 싶었다. 상자는 창고 가장 깊숙한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다. 나의 이런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가족 중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내일 도착할 오빠 가족을 맞이할 생각에만 들떠 있었으니까. 오빠가 도착하기 전날 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집 안은 완벽하게 정리되었고 냉장고는 귀한 손님을 위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정리하고 거실에 내 잠자리로 돌아왔다. 옆에는 한결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한결아, 엄마가 우리만의 우주를 만들어줄게. 아이는 잠결에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이것은 도망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우주를 찾아 떠나는 길고 긴 탐험의 시작이다. 나는 내일 아침 이 집을 그리고 나의 과거를 떠날 것이다. 오빠네 가족이 한국에 도착하는 날, 나는 그 누구보다도 일찍 잠에서 깼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는 시간. 나는 어둠을 틈타 지난 몇 주간 몰래 쌓아두었던 짐들을 하나씩 현관문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스파이처럼 모든 행동은 소리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상자는 총 3개, 무겁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이 집에 얹혀 살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한결이의 망원경.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였다. 나는 상자를 아파트 복도 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콜택시를 불렀다. 목적지는 서울역, 시간은 새벽 5시 30분.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수신이는 엄마와 아빠, 엄마니 아빠께 첫 문장을 쓰고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원망, 분노 아니면 용서. 내 마음속에는 수만 개의 단어들이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나는 결국 가장 솔직한 내 마음을 쓰기로 결심했다. 오늘 아침 저는 한결이와 함께 이 집을 떠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놀라실 줄 알지만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와 한결이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좋은 엄마, 행복한 딸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 집에서 한결이는 언제나 오빠의 아들보다 못한 존재였고 저는 언제나 성공한 아들의 그늘에 가려진 딸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법부터 배우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는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망의 편지가 아닙니다. 제 선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는 경주라는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시 글을 쓸 것이고 한결이는 새로운 학교에 다닐 겁니다. 저희만의 작은 우주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아버지의 칠순 잔치에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봉투에 담긴 것은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는 저와 한결이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빠와도 새언니와도 그리고 사랑스러운 조카 시우와도요. 저희는 이제 저희의 길을 가겠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흰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의 보험금에서 남은 돈과 도서관에서 받은 마지막 월급을 합친 얼마 되지 않는 돈이 담긴 또 다른 봉투를 함께 놓았다. 이것이 내가 이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다. 나는 잠든 한결이의 방으로 갔다. 하지만 아이는 자고 있지 않았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의 어슴푸레한 새벽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결아,
앉았어. 아이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 작은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슬픔 대신 이상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엄마, 우리 오늘 떠나는 거 맞죠? 나는 아이가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랑 같이 새로운 별을 찾으러 갈 거야. 무섭지 않아.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엄마랑 같이 가잖아요. 우리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한결이는 자신의 작은 배낭에 가장 아끼는 천문학 책 한 권과 내가 고쳐준 망원경에 부서졌던 부품을 소중하게 챙겨 넣었다. 새벽 5시 5분. 나는 한결이의 손을 잡고 우리가 2년간 머물렀던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떠날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우리는 신발을 신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내게 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소리처럼 들렸다. 복도에 숨겨두었던 짐을 챙겨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예약해두었던 택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택시에 올라탔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천천히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함께 장을 보던 마트, 한결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그리고 내가 일하던 작은 도서관, 그 모든 것이 나의 과거가 되고 있었다. 서울역에 도착한 우리는 예매해 두었던 경주행, KTX에 몸을 실었다. 기차가 플랫폼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서울의 풍경이 뒤로 멀어질 때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잠에서 깬 부모님이 식탁 위에 편지를 발견하고 오빠는 공항에서 전화를 걸어 왜 마중을 나오지 않느냐고 묻고 있겠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지만 이제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었다. 나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한결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내 무릎을 베고 누워 조용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 기차의 규칙적인 진동이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다. 창 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장엄한 일출.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의 인생에도 드디어 2번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비록 차갑고 낯선 아침일지라도 그것은 온전히 나의 힘으로 맞이하는 첫 아침이었다. 경주에 온 지 6달이 지났다. 서울의 잿빛 하늘과 숨 막히는 소음 대신 이곳에는 낡은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는 햇살과 바람에 실려오는 흙냄새가 있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문학의 집에서 제공해준 작은 스튜디오였다. 낡고 소박했지만 창문을 열면 신라시대의 고분이 나지막한 언덕처럼 펼쳐져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집이었다. 이곳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아침에는 글을 썼다. 지난 10년간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이야기들이 샘물처럼 솟아올랐다. 오후에는 재단의 작은 도서관에서 일을 했고 저녁에는 한결이와 함께 저물어가는 도시를 산책했다. 나의 시간은 온전히 나의 것이었고 그 시간 속에서 나는 하루가 다르게 단단해져 갔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결이에게서 나타났다. 서울의 그늘진 방 안에서 별자리 그림만 그리던 아이는 이곳에 와서 진짜 별을 만났다. 동네 청소년 천문 동아리에 가입한 한결이는 매주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첨성대 근처에 모여 별을 관측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많아졌고 말수도 늘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 한결이는 이곳 경주의 맑은 하늘 아래서 자신의 우주를 마음껏 펼쳐나가고 있었다. 서울의 가족들과는 연락을 끊고 지냈다. 그들이 나를 찾으려 했는지, 칠순 잔치는 어떻게 치렀는지, 나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내 세상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형님? 저 지원이에요. 새언니였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형님,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그리고 저희 가족이 형님과 한결이한테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새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형님이랑 한결이가 떠나고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잔치는 취소됐고 아버님은 자리에 누우셨어요. 어머님은 매일 우시기만 하고요. 오빠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희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리고 형님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를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형님,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한번 찾아뵈어도 될까요?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직접 뵙고 사죄드리고 싶어요. 며칠 후 그들이 경주에 왔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와 새언니. 네 사람은 KTX 역 앞에 서서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에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빠는 그새 머리가 더 하얗게 새었고 엄마는 눈가가 퀭했다. 오빠는 어색한 표정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우리는 근처의 조용한 찻집으로 갔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빠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이 애비가 못나서 네 마음을 너무 몰라줬다. 아빠의 목소리가 탁하게 잠겨 있었다. 평생 자존심으로 살아온 분이 건넨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과였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보고 싶었다. 딸아, 매일 밤 너랑 한결이 생각에 잠을 설쳤다. 오빠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형편없는 오빠였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들었다.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는 안타까움만이 느껴졌다. 저는 여기서 행복해요. 한결이도 그렇고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저희는 저희의 삶을 살 거예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얼굴 보고 안부를 물으며 지낼 수는 있겠죠. 가족이니까요. 그것이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용서였다. 그들이 돌아간 후 경주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새로운 소설을 시작했다. 한 아이가 자신만의 작은 별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 그것은 한결이의 이야기이자 나의 이야기였다. 그해 겨울, 유난히 별이 밝은 밤이었다. 나는 한결이와 함께 동네 뒷산의 작은 언덕에 올랐다. 한결이는 익숙한 솜씨로 망원경을 설치하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저기 보세요. 저게 바로 오리온 자리예요. 겨울철의 왕자님이죠. 그리고 저기 세 개의 별이 오리온의 허리띠고요. 아이는 신이 나서 지적이었다. 옛날 사람들은 저 별들을 보고 길을 찾았대요. 우리도 길을 잃으면 저 별을 보고 집을 찾아오면 돼요. 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는 이제 길 잃을 일 없어.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네,
맞아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망원경에 눈을 갖다 댔다. 나는 아들의 옆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수억 개의 별들이 검은 벨벳 같은 하늘 위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문득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옆에는 나만의 작은 우주, 한결이가 있었고 내 마음속에는 나만의 이야기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배경이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온전한 작가이자 주인공이었다. 경주의 밤하늘 아래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서로의 온기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별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방해받을 걱정도 없이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다.